우리 집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00건이 안 되는 수준이면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올라가고 1억 올라가고 똘똘한 한 채라는 프레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에 있으면 다 뭐 평당 1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압구정 같은 데도 이제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 가격에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모두가 갑자기 뭐 30억, 100억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현재 일하고 있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평가사로 일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감정원, 지금 이제 한국부동산원이죠. 여기서 14년 정도 일을 했고요. 한 4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박감사 리얼아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역이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높았던 거래가에서 조금 빠졌다고 하니까 호가가 뭐 1, 2억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 가격에 실제로 또 매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매매가 되려면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내려와야 매매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뭐 30, 40%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수요가 있어서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가 체결이 되니까 그만큼 빠졌다고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일반적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1년 내에 거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에 내 집은, 우리 집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인 이제 거래량을 보면 이제 서울의 거래량을 기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나마 투자의 목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 기준에서 월 평균 한 5,000건에서 7,000건, 또 영끌이 굉장히 심했을 시기에는 10,000건이 넘어갔었거든요. 한 달 거래 건수가. 근데 지금은 어떤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모든 정책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3,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거래가 이렇게 사라진 게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대비해서 좀 거래량이 살아났으니까 지금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조금 더 기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죽은 게 굉장히 오래됐죠. 작년 7월부터 해서 보면 서울에 이제 거래량 1,000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중에는 SH공사에서 매입하는 거래량까지 포함된 물량이에요. 공공 매입 물량까지 포함을 했을 때도 1,000건이 안 되는 수준이면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별로 이제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별로는 진짜 1년, 2년 동안 한 건의 거래도 없는 이런 지역이 파단 형태인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거래량 가지고 뭐 시장이 반등한다, 또 가격이 막 급격하게 이제 방향성을 바꿔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거래가 사라지면 사실은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도 뭐 2021년도 되게 뜨거웠다고 하고 막 20년도 막 이랬을 때도 거래가 굉장히 멈춰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거래는 안 돼도 이런 논리를 폈었어요. 거래는 안 돼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되기만 하면 오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사실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거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오고 조정받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고 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져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거래가 됐다 하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가격은 오르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근데 그 이면에 보면 그 실거래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최고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사회 문제화도 되고 있고, 사실은 그 실거래가를 믿을 수 없는 실거래가에 기대서 내 집은 또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시장인 거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거래가만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론에 소개되는 실거래가가 과연 이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냐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단지에 기사가 나오면 지금 뭐 가격이 얼만큼 올라서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단지를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그 다음 거래는 그거보다 떨어진 거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가장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래만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그 거래가 슬그머니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를, 내가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에 나는 지금 당장 팔지 않겠어 이렇게 홀딩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시장에서.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니즈가 훨씬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지 않고 그냥 홀딩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 말하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이거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꽤 오래 지속이 되지 않았나. 특히나 많은 분양 물량과 연관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강남이 이제 평당 1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앵커링 효과를 노렸던 그런 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굉장히 한강변에 어떤 아파트가 대표 단지의 거래가가 평당 1억을 찍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얘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거래를 알지 못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였으나 이제 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이 뜨거워지면서 실제로 평당 1억을 넘는 거래가 찍히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70세 노인이 그 아파트를 33억에 매도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이분이 정말 진정한 위너다. 정말 실제로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누군가는 그 가격을 믿고 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최고가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현금화를 하신 거죠. 근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의 거래가를 보면 20억대 중반 뭐 이 정도 되니까 한 5, 6억 정도는 더 높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셨던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올라가고 1억 올라가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 6개월, 7개월 사이에 강남의 개포 이쪽에 새로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 33억 뭐 이 정도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한 24억 정도 국민평형 기준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 금액으로 보면 얼마 떨어진 거죠? 8, 9억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느낌상.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그 과거에 그러면 이렇게 뜨겁기 전에 2017년, 16년도에 얼마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의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갔던 거에서 절반만 내려온 거거든요. 15, 16억 뭐 이 정도 했었으니까 거기서 지금 30억 넘게 갔다가 24억 뭐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올라간 폭이 워낙 컸었고 그걸 지지할 만큼의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여기서 이제 얼마가 더 조정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프레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또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돼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양극화가 될 것이고 그런 지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 이런 믿음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부동산 특성상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주거가 주는 효용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이 어디까지냐 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희소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거라는 거는 비슷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물건이 뭐 정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과거에 강남의 시범 아파트나 뭐 조그만 주공 아파트 막 이런 게 있던 데들이 조중 석식을 주는 아파트로 새로 개발이 됐잖아요. 과거의 세대수보다 1.5배 정도 늘어난 세대수로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무조건 뭐 강남을 선호했다면 지금 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마포 그리고 새로 개발된 뭐 뉴타운 뭐 이런데 이미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똘똘한 한 채가 공급이 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강남에 있으면 다 뭐 평당 1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강남에서도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도 훨씬 더 강남만큼의 어떤 효용을 주는 또 그만큼의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경쟁이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보다. 지금 한남, 뉴타운 뭐 이런 데 개발하고 나면 백화점도 들어가고 그런 데는 강남에 비견할 수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고점, 최고점을 찍었던 금액을 이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다 그 가격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기는 힘들다.
과거에는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는 거는 끼리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곳, 내 주변에 내 이웃이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에서 내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학군도 그런 의미로 많이 찾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학군의 의미가 사실 굉장히 많이 희석된 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가는 학군은 사실 오히려 이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 가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고, 애들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학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대치동 주변에가 이제 어떤 학군으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일시적인 거거든요. 자녀 교육 3년, 6년 정도의 그 기간만 여기서 버티면 굳이 여기 살 이유가 없는, 사실 그런 시장이거든요. 또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광풍이 불고 난 이후에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나는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집을 사야 된다, 이러면서 이미 집을 많이 샀어요. 이 지역을 계속해서 수요해 줄 만큼의 수요가,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기존 아파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아파트들, 좋은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거든요. 압구정 같은 데도 이제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되고 나면 지금 말하는 지역들보다 훨씬 더 선호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가격에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모두가 갑자기 뭐 30억, 100억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새로 지어지고 새로 개발되고 새로 좋아지는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간 지역은 또 쇠락하게 되는 거고. 근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접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사실 그런 아파트에 살려고 안 해요. 잘 프라이빗한 곳을 더 원하죠. 프라이빗한 곳, 뭐 한남동 뭐 이런 데도 사실은 과거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연예인들 좀 많이 가고 막 이러니까 각광받고, 그 주변에 또 소규모로 고급화된 막 빌라들 많이 생기고, 나인원 한남도 또 공급이 됐고, 한남 뉴타운 개발되고 나면 그 지역에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과연 거기 살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 가격이 뭐 60억, 70억 한다는 집을 내가 깔고 앉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60억, 70억에 살아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서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자가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으냐? 대출이자만 해도 10억씩 대출 받으면 대출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4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거래량이 소폭 살아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면 기존에 굉장히 저가로 매물이 나와 있어도 거래가 안 되던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가 체결이 되면서 조금씩 가격이 아주 최저가의 매물이 사라지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거래가가 생기잖아요. 호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실거래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럼 이게 시장의 반등 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거래량이 살아나고 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됐느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래량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래가 사라진 상황이고, 서울의 일부가 이제 거래량이 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래가 사라진 거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2021년, 22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거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1000건대, 서울 같은 경우 1000건대 좀 넘는 거래량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였던 시장이었는데, 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거래가 조금 살아나면서 4월에 한 2,800건, 거의 3,000건 가까이 거래량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면 어떤 시장이 정말 또 다른 수요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5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 다시 또 2,000건대로 내려왔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떤 대출을 풀어주고 또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장려했고,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많이 눌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일부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어떤 시장의 반등을 가져올 만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거래라는 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개별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은 조금 높게 거래될 수도 있고 낮게 거래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거래 양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하향 추세냐 상승 추세냐 이걸 봐야 되는데, 워낙 거래량 자체가 어떤 판단을
회복할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거래된 몇 개의 거래만으로 이 상황이 회복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지금 없거든요. 지금 뭐 집값이 오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오른 가격에 추격 매수가 따라 붙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래량이 막 계속 한 건 거래되면 그 다음 거래 건수가 뭐 몇 천씩 올라서 거래되고 이런 게 아니라 1,000만 원 올랐다가 뭐 2,000만 원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작은 수치만 가지고 거래가 올랐다, 가격이 반등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격 매수라는 게 있어요? 추격 매수라는 건 뭐 한 단지 내에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일반적인 한 달에 뭐 20건, 30건 이렇게 거래되는 건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조금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10건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보여지는데 그 거래의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뭐 4, 5천만 원 인테리어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게 지금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거래량으로는. 계속 오르는데 말도 안 되는 집값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올랐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막 이랬던 시장을 한 3, 4년간 겪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 뭐 2년 전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금리 조건도 요즘 뭐 고금리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정책 금리를 활용하면 그때와 비슷한 수준의 금융 조건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 못 산 걸 후회하시는 분들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나 생애 최초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많으신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과거에 뭐 고점에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일부 수요로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샀다가 기회를 놓친다는 건?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락은 멈춘 게 맞나요? 집값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대부분이 실수요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이용하고 있는 집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생애 주기로 봤을 때도 본인이 한번 집을 사면 여러 번 갈아타고 이러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도 과거에 가격이 떨어질 때도 우리 경기 침체를 겪었을 때도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굳이 마지막에 처분하는 상황이 아닌 입장에서는 거의 호가 위주로 어떤 시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율이 완만한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금매 형태로 또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 강제적인 형태로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래가를 보면 낙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하락을 크게 수치적으로는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지금도 기존보다 가격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걸 정말 환가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 가격, 지금 말하는 매도 호가에 팔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의 추세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가계부채는 1,900조거든요. 근데 이제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1,900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3,600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이 또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이 900조, 1,000조 가까이 대출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부분도 대출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건 아니지만 집을 담보로 누군가에게 무이자로 돈을 당겨 쓴 것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한 900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600조가 아니라 뭐 한 4,000조 가까이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터질 일은? 일단은 가계부채가 터지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터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예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도 어떤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금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안 터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채를 사람들이 꾸역꾸역 감당해 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실제 터질 일이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조금씩 디폴트가 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전혀 정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회생 파산 담당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된다 막 법원에서 이런 거 하고 막 했었잖아요. 이미 회생 파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체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금리 자체도 굉장히 눌러놨잖아요. 금리를 눌러놨다는 게 다른 시장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제공을 해주는 이유가 은행 압박해서 은행한테 마진 줄여라,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금융에 참여하는 이런 걸 해라 하면서 굉장히 협조를 구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그래서 과거에 뭐 한참 팍 튀었던 시기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연체율이 상승하면 은행에서는 부실화된 채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부실화된 채권이 늘어나면 은행의 부실에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채 충당금을 또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그럼 그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은행도 돈을 그만큼 많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동성의 축소 시기잖아요.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은행은 돈을 구하려면 쉽게 조달하던 금리에서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돈을 조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해주는 금리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터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